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피부 닭종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가장 친숙한 물질이 바로 이 종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닭종이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그 보편적인 개념의 종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닭종이 한국의 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수초 물가의 풀이 바로 파피루스라는 풀입니다. 나일강 근처에서 많이 자라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파피루스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습니다. 그 파피루스 그 풀을 껍질을 벗기고 섬유를 나무판 같은 데다가 잘 다지면 납작해지죠. 그것을 좀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붙여서 하나의 평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집트 여행을 가면 아마 관광 상품으로 이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종이가 이집트의 파피루스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가죽으로 넘어옵니다. 양가죽을 잘 손질을 해서 이것을 그림이나 글씨의 바탕으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가죽에 글을 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서양의 이제 고서들은 이제 양가죽에서 종이로 넘어와서 종이에 이제 필기를 해서 그런 고서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럽의 도서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이 책의 보관 문제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저장하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과학적이 되고 미세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마이크로칩 같은데 다 저장을 하고 이게 가능하지 한데요. 실제 이 책 자체를 보관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고서들은 대부분 종이지만 면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면이 닭 섬유만큼 강하고 질기지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석회를 넣어놨습니다. 석회와 면을 섞어서 종이를 만든 그 위에 필기를 하고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석회라는 것은 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일본 고성의 지하에 가면 벽면 다 석회로 발라놨어요. 왜 그러냐면 쌀이나 이런 거 저장할 때 석회가 다 빨아먹으니까 보관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석기를 빨아먹습니다, 석회가. 그래서 이 종이가 젖으면서 다른 종이랑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다 이제 그 고서들이 보관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고서 박람회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1000년이 된 종이가 지금도 말짱하다. 한국의 닭종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 우수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동양의 종이는 서양하고 조금 이제 또 역사성이 다르죠. 갑골 문자로 시작해서 짐승의 뼈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뼈를 갈면서 스크래치해서 거기다 글을 새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간이라 해서 대나무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경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라는 것을 종이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해서 비로소 종이 위에 글이 써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종이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습니다. 닭종이입니다. 우리나라 그에서 뭐 오래된 종이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목판본입니다. 뭐 여기 이제 백만탑 다란이경 일본의 그런 것보다도 더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런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왕호 천축국전이죠. 해초가 인도를 여행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거 역시 다란이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도낭의 석굴 안에 그 비밀 동굴 같은데 누군가 숨겼던 모양이죠. 숨겨져 있는 걸 중국의 어떤 그 이상한 중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펠리오라는 그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그쪽으로 프랑스로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뭐 해초의 이것뿐 아니라 중국의 엄청난 보고들이 그때 프랑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 굉장히 애통해 하는데 왕호 천축국전입니다. 자, 닭종이 지금 보시듯이 다란이경이나 왕호 천축국전 다 1000년이 넘었습니다. 1300년 그 정도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닭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닭종이는 닭섬유로 만들죠. 닭섬유는 한반도, 우리 땅에서 난 게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질기면서 가장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권에 닭이 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태국,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자라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우량 닭종이가 닭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주 그 특별한 종이를 만들 때는 반드시 우리 닭 원료를 수입해서 종이를 만들고 있죠. 이게 닭나무입니다. 닭나무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닭을 쳐서 잘 펼쳐보면 섬유질이 겹겹이 쌓여서 아주 굉장히 풍부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죠. 이 닭섬유 자체가 가장 긴 장섬유라는 것과, 장섬유니까 질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원료 자체가 갖고 있는 우수성에다가 그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닭의 장점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제조를 해서 세계 아주 최고의 종이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닭이죠. 닭은 아마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적합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을 이 한반도 풍토와 기후에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우리도 또 그런 인자가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닭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닭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게에 채취한 닭을 짊어지고 가서 찝니다. 뜨거운 수증기에 쪄서 이것을 이제 찐 상태에서는 이제 삶은 상태니까
그 껍질, 속껍질 그리고 안에 속통 사이에 수증기가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추운 날씨, 겨울 날씨에 얼어붙는 겁니다. 그 안에 수증기가. 그러면 물은 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껍질이 속통에서 자연적 분리가 되죠. 그래서 하룻밤 뒀다가 그 다음날 껍질을 벗깁니다. 이미 분리가 된 상태라서 아주 잘 벗겨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면 이 상태에서 말려서 그대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종이를 만들려면 제일 겉에 껍질인 흙피를 벗깁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속피가 나오죠. 이것을 이제 철 성분이 없는 아주 수질이 좋은 냇물에서 깨끗이 씻고 이것을 다시 이제 삶습니다. 삶을 때 잿물에 삶습니다. 잿물은 알칼리 농도가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섬유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삶아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빼내죠. 그 셀룰로즈라는 섬유만 빼내고 리그닌, 헤미셀룰로즈 이런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 거의 지방에 해당되는 성분들은 이때 다 빠져나갑니다. 순수한 셀룰로즈만 건져냅니다. 이것을 곤죽이 되도록 두들깁니다. 이것을 고해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두들기면 완전히 섬유가 으깨져서 잘리는 게 아니고 으깨지는 거죠. 뭉개져서 그 섬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또 그 잿물의 성분, 알칼리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물에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종이를 이제 떠야 되는데 이때 이제 황촉교라는 풀의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즙을 채취를 해서 닭섬유와 같이 수통에 넣습니다. 이게 지금 황촉교 뿌리입니다. 이 뿌리 속에는 점액질의 투명한 그 액체가 들어 있어서 이 액체를 이제 이렇게 뽑아냅니다. 종이는 다들 겨울에 만듭니다. 옛날에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제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겨울에 종이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황촉균은 4 내지 5도의 온도에서만 점액질을 유지합니다. 그 온도 이상이 되면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종이를 뜨는 이유가 이 황촉균 때문입니다. 그래서 찐득찐득한 젤 상태의 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수통에 넣고 닭섬유랑 같이 넣어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지금 황촉균을 닭섬유와 같이 이제 수통에 넣어서 이제 한지를 뜨는 것입니다. 이때 황촉균을 농하게 넣으면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얇은 종이가 떠지고 황촉균을 담하게 넣으면 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가 떠지는 거죠. 그래서 종이의 두께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황촉균은 중성입니다. pH 7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1000년을 갈 수 있도록 보존상 아주 뛰어난 재료가 되게끔 중성 7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지장이신 그 인간 문화재, 그러니까 국가 지정 인간 문화재 지장이신 유행령 그 옹께서 그 많은 그 지장이들과 경합을 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그 마지막 그 시험에서 나왔던 항목이 바로 아주 얇은 한지를 뜰 때 어떻게 뜨느냐, 그걸로 마지막 선발을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황촉규를
사용해서 황초규의 농도를 이용해서 그 얇은 박지를 뜨는 그 방법을 해서 그분이 문화재로 선정이 되신 거죠. 그 한지를 만들 때 이 황초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발의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통 발입니다. 대나무를 가늘게 만들어서 그것을 엮어서 이렇게 발을 만듭니다. 우리 한지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외발뜨기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질겨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전주의 한지박물관이나 또 지방에 있는 그 종이공방 이런 데를 참여하셔서 한번 뭐 저 관광 코스로 가셔도 되고 이 종이 뜨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외발뜨기는 수통에 이 발을 집어넣어서 왼쪽으로 물을 쏟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쏟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쏟고 이런 그 방향을 계속 틀면서 물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종이의 결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앞뒤로 움직이면 앞뒤 서로 역학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죠. 좌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질긴 종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뜨는 방법에서도 우리 한지의 그 질긴 성질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 종이 뜨는 방식이나 또 뭐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발뜨기가 아니고 쌍발뜨기입니다. 쌍발뜨기는 그렇게 어떤 그 물의 방향을 이용해서 종이의 힘, 역학적인 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발을 물에 담궈서 그냥 그대로 올려냅니다. 물은 밑으로 빠지고 섬유는 위에 고이는 형태죠. 이걸 쌍발뜨기라 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뜨면은 그 역학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긴 종이가 형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다 수통에서 떠내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물을 빼냅니다. 돌을 얹어서 이제 종이에서 물이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 종이를 하나하나 건조판에 붙입니다. 붙여서 말리는 거죠. 그 다 마르면 이걸 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종이가 한 장의 종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섬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태국 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 닭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한국 닭입니다. 닭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태국 닭은 거의 한국 닭에 비해서 지푸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 일본 닭은 그 중간 정도 되죠. 우리나라 닭은 굉장히 두껍고 아주 그 묘한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우량품입니다. 닭의 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섬유만 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황초규 꽃입니다. 황초규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종이를 만들던 방법과 현대 제조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수한 한지를 현대 한지가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닭 종류 자체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전 닭은 한국에서 자란 국산 닭을 쓰고 지금은 태국 닭을 많이 씁니다. 싸니까요, 태국 닭이. 그 수질이 좋은 데서 종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철 성분이 있는 데서 종이를 만들면 열악한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수질이 재래식 제조법은 철 성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수질이 뛰어난 장소에서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물도 오염이 많이 됐죠. 그래서 수질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를 만들고, 삶는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잿물을 쓰는데 지금 가성소다를 씁니다. 잿물은 알칼리 농도가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성소다는 강알칼리죠. 그래서 섬유가 상당히 많이 상합니다. 두드리기는 옛날에는 고해라는 뭉개는 방법을 썼죠. 지금은 비트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장섬유의 장점이 감해지는 거죠. 첨가제가 옛날에는 황촉규 접액을 썼는데 지금은 화학물질인 팜을 씁니다. 그래서 역시 종이가 산성화되는데 산성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떡이 종이를 뜰 때 외발뜨기를 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뭐 쌍발뜨기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표백 방법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눈 위에 종이를 깔아서 자연 표백을 시키는 그런 방법, 햇빛에 자연 표백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인공 표백제를 넣어서 희게 만드니까 역시 여기서도 또 종이의 열화가 진행이 됩니다. 건조 방법 역시 옛날엔 자연 건조시키고 지금은 또 강한 열 건조를 시킴으로써 종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날 한지가 옛날에 닭종이만큼 그렇게 우수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도 그 옛날 전통식 방법을 어느 정도는 지금도 개성을 해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런 그 제대로 된 우수한 한지 닭종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닭종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절개한 게 도침이라는 방법입니다. 종이를 두들겨서 쓰는 방법.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우리 옛날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다 종이 두들겨서 썼습니다. 두들기지 않고 쓴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두들기면 스며드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종이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섬유와 섬유 사이의 기공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감이나 먹을 빨아먹을 때 잘 빨아먹지를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탁 고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먹그림을 보면은 번지기 기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다 닭종이를 쓴 데다가 또 닭종이를 또 두들겨서 썼기 때문에 번지는 기법을 사용한 작가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이제 심사정 같은 그런 화가겠죠. 뭐 심사정 이분은 조상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집안이 다 3대가 멸종된 집안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조선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림의 형태나 모든 것이 상당히 그 중국 지향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심사정 같은 분은 이제 화선지를 많이 썼죠.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 옛날에 지금 보시는 이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화선지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화선지 아닙니다. 닭종입니다. 그리고 화선지가 우리 종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전문 화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화선지는 17세기경 중국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쯤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돼서 그 당시 문인화가 뭐 추사 김정희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쓰다가 근대에 오면서 또 오대가들이 그걸 좀 많이 쓰고 이러면서 마치 우리 종이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조선시대 먹그림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이들이 이 닭종이에 그려진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겸재정선의 이 인왕제색도 인왕산에 그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개이는 모습이죠. 구름이 확 몰려가면서 하늘이 아주 해맑은 얼굴을 싹 드러내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겸재가 인왕산 밑에 살았죠.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겸재 정선에 집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요. 아마 이 그림 그릴 때 겸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산의 해맑은 얼굴을 어떻게 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서뷐한 그 습도와 또 그 투명한 그 맑음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바탕을 뭘로 선택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거 분백지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종이를 뜰 때 쌀가루를 넣어서 또 그것도 두들겨서 그렇게 만든 종이입니다. 종이에 흰 가루가 들어가면 종이에 그 섬유 사이의 기공을 다 막겠죠. 그리고 두들기면 아주 그냥 석회벽면 같이 아주 매끈한 거의 뭐 광택이 나는 정도의 종이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먹 작업을 한 것입니다. 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거 중국 청나라 작가 제백석의 그림이죠. 이거는 이런 종이를 화선지라고 합니다. 화선지는 사실 한 20년 정도 보관하면 수명이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닭종이는 수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다란이경, 왕호 천축국전 1000년을 넘었고 지금 거의 1300년 가까이 되죠. 이런 닭종이의 우수성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데다가 화선지를 자꾸 우리 종이라고 착각을 하고 남의 나라 그림을 우리 그림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국제사회고 전 세계 모든 정보가 교류하고 있고 문화가 열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 것과 또 지켜야 할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제백석 그림에 보면은 그 농담이 잘 나타나 있죠. 번지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새우를 그릴 때 번지는 효과가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화선지는 이런 번지기가 잘 됩니다. 중국의 또 회화사에 이 화선지가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수묵화는 중국의 절강지방에서 많이 발전을 했죠. 거기 기후가 서빙하고 아주 우리 한국 기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건조한 기후고 그래서 그 지방을 중심으로 수묵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수묵화는 또 우리식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 체질이 담겨져야 되겠죠. 닭종이는 워낙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소품도 만들었습니다. 닭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먹이든가 오칠을 하든가 간물을 먹이든가 해서 방수 기능도 만들어주고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산이죠. 옛날에 요즘 쓰는 비닐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비옷은 어떻게 만드느냐? 종이를 닭종이 두들기고 거기다가 기름칠하거나 또 오칠을 하거나 뭐 오칠하는 경우는 이제 좀 귀족들 사이에서 많이 했을 테고 일반적으로는 감물을 먹이죠. 우리가 먹는 감 있죠. 그 감을 그 땡감의 접을 종이에 바르면 방수 기능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그 땡감 접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것을 뭐 도료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일본에 목조 가구가 많다 보니까 목조 가구의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에다 그걸 다 칠합니다. 감물을.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도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썼을 겁니다. 그러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텐트 전시 같을 때 뭐 막사 같은 거 비 오면 다 젖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썼고 또 말 덮개 같은 거 말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덮개 같은 것도 방수 기능을 가져야 되니까 종이로 그런 걸 다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민족은 종이에서 태어나서 종이에 쌓여서 죽는 민족입니다. 태어날 때 장판지 위에 태어나죠. 예. 그리고 장판지 위에서 생활합니다. 창문도 창호도 전부 한지로 하고 벽도 다 한지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한지에 쌓여서 저세상으로 가십니다. 종이만큼 한국인과 깊은 인연을 가진 물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고야에 있는 가미노 온도라는 그 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 관광 코스에 이 관광 안내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코스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가니까 전 세계 종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예술적인 종이도 있고 모든 종이가 다 가공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감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본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닭 섬유, 닭 종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 문화를 재생해서 관광 코스로 보여준다든가 또 외국에 알린다든가 이런 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뭐 뉴욕이나 큰 도시에는 반드시 그 일본인들이 하는 종이 가게가 있습니다. 한국 종이는 그냥 굉장히 그 기본적인 형태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수한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지로 작업하는 작가들 많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전통 회화 중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남은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정광영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홍대에서 서양화 전공을 하셨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상당히 오랜 동안 작가로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못 받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냥 생계에 뛰어들어야겠다 하시고 그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선친의 그 산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산소에 가기 전날 할아버지가 기거하시던 그 방에서 잠을 청하셨는데 할아버지가 한의사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쓰시던 뭐 그런 한의 도구 같은 게 다 남아 있었겠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이제 잠이 안 오시는데 천장에 그 한지에 쌓인 약봉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랍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셨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한지로 포장된 한약,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트 페어에 나가셔서 뭐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고 한국의 그 종이 작품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신 거죠. 스티로포를 한지로 싸서 붙인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원주에 계시는 한기주 선생님 종이를 이렇게 부조 형태로 떠내는 캐스팅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주 작품이 힘이 있고 강렬하죠. 이런 작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함섭 선생님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작가십니다. 한지로 이렇게 좋은 작업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한지로 의상도 만들죠. 요즘 웨딩 드레스도 만들고 한지로 그릇도 냄비 인버터에 사용하는 냄비도 만들고 요즘 한지 활용한 산업이 많습니다. 스피커에도 한지를 쓰고요. 유럽의 그 디자이너들도 보면 조명기구 같은 거 만들 때 또 커튼, 블라인드 이런 거를 한지의 그 빛투과성 이것을 이용해서 마치 한지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한지가 갖고 있는 이런 기능은 또 가능성은 대단히 넓은 영역에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에 대한 관심이 그러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